1975년 6월 서울 종로구에서 양장점을 운영하던 엄마 이 씨가 사흘째 모습을 보이지 않자 이 씨의 딸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엄마는 아파도 일을 쉬는 날이 없었거든요. 아무래도 새아빠가 수상했죠. 성격이 포악하고 걸핏하면 엄마에게 폭력을 휘둘렀어요. 그 부분도 경찰에게 말을 합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수사가 막 시작될 무렵 종로구 명륜동의 한 동네 골목에서 환경미화원이 쓰레기 봉투를 수거하다가 사람의 것으로 의심되는 뼈를 발견하게 됐어요. 환경미화원이 신고하기 전에 페인트 가게 주인이 먼저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는데 당시 출동한 경찰들은 솥뼈라고 생각하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재차 신고가 들어온 것에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결국 국과수에 뼈조직 부검을 의뢰했고 부검 결과 톱으로 훼손된 사람의 뼈로 밝혀졌습니다. 이 씨의 딸이 신고한 부분과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고 새아빠였던 289의 과거 범죄 기록을 조회했어요. 그때 289의 사기 및 강간 전과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형사들은 289의 집으로 찾아갔죠. 이때 289는 아내를 찾아달라면서 간곡하게 부탁했어요. 하지만 집에서 탄 냄새랑 피냄새가 났고 화장실이 너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는 점을 수상하게 생각했죠. 게다가 289 팔에 핥힌 듯한 상처를 확인합니다. 형사들의 의심은 더욱 커졌어요. 먼저 289가 함께 살고 있던 내남매를 소환해서 조사했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니? 엄마랑 아빠랑 싸웠니? 새벽에 엄마랑 아빠랑 싸우다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그리고 아빠가 벌레가 너무 많아서 소독약을 치겠다고 하면서 소독약을 뿌렸어요. 그 냄새가 어떤 냄새였어? 뭔가 태운 냄새랑 정육점에서 나는 냄새 있잖아요. 그런 냄새였어요. 진술을 듣고 있던 289는 아이들에게 눈을 부라리며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국과수에서 부검한 뼈가 이 씨의 뼈라는 게 밝혀졌죠. 사건 발생 10일 만에 289는 검거됩니다. 검거된 289는 모든 사실을 자백했어요. 범행 진술을 듣는 동안 너무 잔인해서 형사들도 경악할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289는 일찍 부모를 여의고 고아로 자랐습니다. 1958년 전처와 결혼하고 네 남매의 아버지가 됐죠. 이후 결혼 생활 11년 만에 전처가 사망하고 무직으로 있으면서 엉망진창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미 주위 사람들에게 변태성욕자로 알려진 289는 1972년에 가정부를 성폭행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과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고학력이었지만 뚜렷한 직업 없이 인허가 업무를 알선해주는 사기를 치면서 살고 있었죠. 그리고 1973년 9월 다방을 경영하던 이 씨와 만나 동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89과 반대로 이 씨는 다방과 양장점을 운영하려는 똑순이 사업가였어요. 처음에 이 씨의 환심을 사려고 사업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선뜻 내주기도 했죠. 7년 전 남편과 합의 이혼을 했던 이 씨는 고학력에 아는 것도 많아 보이고 멀쩡하게 보였던 289에게 호감을 느껴서 내연관계로 발전했다가 동거를 시작합니다. 289는 이 씨와 살면서도 여전히 백수 생활을 즐겼죠. 하지만 이 씨는 다방을 경영하면서 289과 전처 사이에 있던 내남매까지 챙겨야 했어요. 그렇게 289는 이 씨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서 살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씨와 289의 다툼이 많아졌어요. 처음에 줬던 100만 원을 핑계로 양장점을 공동명의로 하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고 이 씨는 별거를 결심하게 됐죠. 그러다 289이 이 씨의 동의 없이 몰래 혼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이혼했을 때 재산분할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재산분할에 대해 남편 쪽이 유리하도록 법이 적용이 되는 시기였어요. 그럼에도 이 씨는 이혼을 요구했고
부부싸움 끝에 순간적인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했죠.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다가 새벽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 동안 시신을 화장실로 끌고 가 토막내기 시작합니다. 토막이라는 말보다는 해체가 맞을 것 같아요. 먼저 피부 조직을 벗기고 두피를 포함한 머리카락은 소각했죠. 살점은 수십 조각으로 잘게 다져 하수구로 흘려보냅니다. 안구와 장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근육 조직은 질기다 보니까 하수구로 흘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잘잘하게 다졌고 미처 버리지 못한 시신의 일부와 함께 김치랑 섞어 항아리에 담아뒀죠. 뼈만 남은 시신은 아령으로 빻아 가루로 만들고 연탄재와 섞어서 하수구로 흘려보냈어요. 시신 해체를 끝내고 난 뒤 다음날 소독약을 뿌려 태운 냄새와 피냄새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남은 뼈가루는 역시 연탄재와 섞어 시멘트 포대에 싸서 집에서 1km 떨어진 페인트 가게 옆에 있는 쓰레기 집화장에 유기했죠. 또 다음날 새벽 시신 조각이 섞인 김치 항아리를 항아리째 들고 가 근처 대학교 쓰레기장 옆에 버렸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누가 엄마에 대해 물어보거든 새벽에 나가서 소식이 없다고 말하라고 입막음을 시킵니다. 처음이라 믿어지지 않을 만큼 굉장히 계획적이고 잔인한 살인 행위를 저지른 다음 이팔국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일상생활을 했죠. 항아리를 버린 날은 근처 산책까지 했어요.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던 것 같았죠. 하지만 살인을 저지르고 10일 뒤 검거된 겁니다. 현장 검증 당시 동네 주민 다수가 몰려와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와중에도 이팔국은 표정에 미동 하나 없이 아주 태연하게 모든 범행을 재현했어요.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행위는 우발적이었지만 그 뒷과정에서 사체를 훼손하는 등 지극히 잔인하고 야만적이며 인명을 천시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용서의 여지가 없다 했고 1심에서 살인 및 사체 모독죄를 적용해서 이팔국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이팔국의 변호인 측은 범행 당시 그가 기억상실 등의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또 이팔국은 자신이 6.25 때의 부상으로 정신착란증을 일으켰다고 정신감정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됐습니다. 이에 이팔국은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 및 상고를 했지만 2심과 3심에서도 기각당했고 사형이 그대로 확정됐어요. 결국 사건 발생 2년 6개월이 지난 1977년 11월에 교수형이 처해졌죠. 참고로 이팔국은 검거되기 전 경찰서에 찾아가서 아내가 실종됐다며 아내를 찾아달라는 등 누가 아내를 죽였냐는 등 매우 초조해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증스러운 행동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시신 해체에 능숙할 수 있었던 건 이팔국이 이 씨와 재혼하기 전에 서울과 동두천 등을 오가면서 시장에서 정육점을 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아이들도 정육점에서 나는 냄새가 났었다고 증언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팔국은 자신이 전쟁 중에 겪은 트라우마를 호소했다고 했는데 당시엔 PTSD가 지금처럼 알려져 있는 시기도 아니었고 지금처럼 알려진 시기였다 해도 PTSD가 원인이란 이유로 참작해주기에는 범행 수법이 잔혹한 데다가 평상시에도 폭력적인 성향이었기 때문에 사형 선고가 번복되는 일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이팔국을 조사하던 형사는 너무 역겨워서 줄담배를 피웠고 입술을 깨물어 상처가 났다고도 했어요. 이 사건은 전 남편을 살해하고 잔인하게 시신을 훼손했던 고유정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팔국은 교수형이라도 당했지만 고유정은 지금 깜빵 안에서 잠도 자고 밥도 먹고 TV도 보고 있겠죠. 악마의 탈을 쓴 인간들에게는 그에 마땅한 처벌이 내려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1994년 9월 27일
스스로 인간이길 거부했던 지존파를 검거해 유명해졌던 서울 서초경찰서로 한 남자가 자수하러 왔다고 얘기합니다. 조서를 쓰기 전에 지존파보다 더한 놈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니 기자를 먼저 불러달라고 했죠. 그러면서 지존파와 자신을 비교하고 싶다며 지존파와 같은 깜빵에 넣어달라고 했어요. 이 남자는 바랐던 것과 같이 지존파 못지않게 언론에 대서특필됐는데 그의 이름은 온보현. 사건 당시 38살이었죠. 온보현은 전북 김제군에서 오남 1녀 중 둘째로 태어났고 중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해서 학령 미달로 군대도 면제됐어요. 어릴 때 온순하고 착했던 그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예쁨을 많이 받았지만 그의 삶에서 문제가 됐던 건 폭력적인 아버지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를 심하게 때리는 아버지를 보고 자란 그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품고 자랐죠. 24살이 되던 때 결국 분노가 폭발했고 아버지와 심하게 싸운 뒤 다시는 집에 오지 않겠다는 혈서를 쓰고 집을 나와 서울 수유리로 왔어요. 그가 집을 나온 지 3년 만에 그의 어머니가 아버지로 인한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독약을 마시고 자살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온보현은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이 더욱 커졌죠. 서울로 올라온 그는 공사판에서 노동을 하는 등 막일을 하다가 택시회사에 들어갔고 이후 채소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되지 않아 경제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평소에도 가족, 친구, 친척들과 연락을 끊고 고립된 삶을 살고 있어서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1994년 8월 온보현은 어머니의 기일을 맞아 약 20년 만에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를 보고 더 화가 났죠. 이때부터 살인 계획을 세웠고 숙부 집에서 4일 동안 지내면서 이웃으로부터 삽과 낫을 빌려 동네 뒷산으로 올라가 구덩이를 팠어요. 숙부는 그가 선산에 벌초를 한다고 생각하고 기특하게 여겼죠. 그리고 구체적인 살인 계획을 세우려고 살인 수첩까지 장만합니다. 구체적인 살인 방법에 대해 고민하던 중 그가 전에 했던 택시기사 일을 떠올렸고 차고에 세워져 있던 강북 수유리의 국제운수 소속의 서울 1바 1287 스텔라 차량을 절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미사리 쪽으로 이동해 대진운수 경기 1바 1237로 번호판을 위조했죠. 당시에는 가공이 쉬운 납으로 만들어진 번호판을 사용했던 시대라 안 그래도 차량 번호판 위조가 성행했던 시기였습니다. 1994년 8월 28일경 온보현은 강동구 암사동 사거리에서 20대 여성을 태웠죠. 흉기로 여성을 위협하고 학생증을 뺏은 뒤 야산으로 끌고 가려고 했지만 온보현이 차문을 여는 순간 피해자는 살려달라고 크게 외치면서 영동고속도로 이천 부근에서 도망칩니다. 온보현은 출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그녀를 뒤쫓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9월 1일 온보현은 한동안 숨어 지내다가 곤지암 주차장에서 에스페로 차량의 택시를 훔쳤고 택시회사 이름과 번호판을 바꾸고 다음날 새벽에 다시 거리로 나갔죠. 새벽 1시에서 3시경 43세의 권모 씨를 차에 태워 구리 안산고속도로 입구에서 성폭행을 한 차례 한 뒤 그의 고향 쪽인 김제 영천마을 야산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서 앞서 파놓았던 구덩이 옆에서 한 차례 더 성폭행을 합니다. 그 후 온보현은 피해자의 입과 팔 그리고 다리를 포박한 뒤 구덩이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권 씨는 그가 숲 근처에서 잠깐 잠을 자는 사이에 도주해서 인근에 위치했던 공사장의 인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죠. 한편 잠에서 깨고 난 뒤 권 씨가 도주한 사실을 깨달은 온보현은 그날 아침까지 숨어 있었는데 경찰이 그가 운전하던 택시를 끌고 가는 것을 지켜본 후에 그날 택시를 타고 대전으로 도주했습니다. 이 내용은
온보연의 살인 일지에 쓰여 있었어요. 아직까지도 나의 범죄 행각은 전혀 모르는가? 김제경찰서, 바보 녀석들. 라고 말이죠. 이후 경찰은 지난 5년간 소유리 근처에서 일했던 모든 택시기사들의 이력서를 수집했고 피해자와 대주신문을 통해 범인을 확정짓고 범인의 신상을 파악했습니다. 9일 뒤 온보연은 저녁 8시 30분경에 서울 독산동 부근에서 호텔 종업원이었던 21살의 엄씨를 태웠어요. 온보연은 올림픽대로에서 피해자를 칼로 위협해서 강원도 횡성군에 위치한 야산으로 끌고 갔죠. 거기에서 성폭행을 2번이나 하고 피해자를 나무에 포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피해자를 죽이지 않은 채 친구를 데려오겠다고 말한 뒤 2차 범행을 하러 야산을 내려갔어요. 아주 다행히도 이 틈을 타 피해자는 포박을 풀고 도주했죠. 그리고 바로 다음날 저녁 8시 30분경 양재동 부근에서 회사원이었던 26살의 허씨를 태웁니다. 서초 톨게이트 부근에서 허씨를 칼로 위협했고 전날 피해자를 포박해놨던 야산으로 끌고 갔는데요. 포박해놨던 엄씨가 도망간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3번이나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에 분노가 가득 찼죠. 허씨를 나무에 묶고 검은 비닐봉지로 얼굴을 가린 뒤 허씨를 시험합니다. 도망가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떠난 척 10m 밖에서 허씨를 지켜왔죠. 온보연이 주위에 없는 것 같자 허씨는 소리를 지르면서 포박을 풀려고 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고 허씨의 얼굴, 무릎, 다리 등을 삽으로 끔찍하게 폭행한 뒤 도주했어요. 상처가 심했던 허씨는 결국 숨을 거두게 됐죠. 더 안타까웠던 건 허씨는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였어요. 범행 현장에서 벗어난 온보연은 신한은행 풍락동 지점에서 허씨의 외환은행 카드를 이용해서 61만 원을 인출해서 사용합니다. 이것이 CCTV에 찍히면서 9월 27일 전국에 지명수배되는 계기가 됐죠. 온보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또 다음날 강동구 천호동 사거리 부근에서 회사원이었던 19살의 노씨를 태웁니다. 중부고속도로로 진입한 뒤에 노씨를 칼로 위협해서 김천시에 위치한 여관으로 끌고 가 강제로 성폭행을 했어요. 노씨는 다른 피해자들과는 달리 고분고분하게 말을 잘 듣고 차분하게 행동했죠. 이때 온보연은 피해자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돌아가신 아버지 대신 가장 역할을 하면서 홀로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노씨의 말에 묘한 감정을 느꼈고 다음날 새벽 노씨를 고덕동에 위치한 집 앞까지 바래다 줍니다. 노씨를 데려다 준 9월 14일 가락동에서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있는 H모 특수학교에 근무하던 24살의 교사 박씨를 태웠죠. 가락동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 앞 사거리 부근에서 칼로 피해자를 위협했는데 되려 박씨가 온보연의 손목을 잡고 핸들을 꺾는 등 심하게 반항합니다. 이에 극도로 흥분한 온보연은 박씨의 허벅지와 배 등을 수차례 칼로 찔렀어요. 이 과정에서 온보연은 흉기에 자신의 손을 베이게 됩니다. 이미 많은 곳에 자상을 낸 온보연은 경북 김천시에 위치한 도로변으로 이동해서 박씨의 배를 힘껏 찔렀고 그곳에 시신을 유기했죠. 이후에 상처를 치료하고 운신하기 위해서 서울 천호동에 위치한 모 여관 3층의 구석진 방에서 13일 동안 숨어 지냅니다. 손을 베인 온보연은 범행을 중단했는데요. 이전까지 겪을 수 없었던 피해자의 심한 반항으로 본디 소심하고 용기가 부족했던 온보연은 범행을 저지르고자 하는 의욕을 잃게 됐죠. 프로파일러 표창원 교수는 마지막 희생자였던 박씨의 거룩한 희생이 추가적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았다고 했어요. 당시 경찰은 여전히 온보연의 행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피해자였던 박씨는 실종 13일 만에 사체로 발견됐죠. 며칠 후인 1994년 9월 20일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존파가 검거됩니다.
이어서 온보연과 관련된 강력범죄 사건도 공개 수사가 시작됐죠. 대대적인 공개 수배와 더불어 그가 택시기사이자 범행의 택시를 사용한다는 사실에 불신 검문 수사가 시작됐어요. 공개 수배가 되던 날 온보연이 서초경찰서에 자수하러 온 겁니다. 1994년 10월 31일 서울지검 강력부 박충근 검사는 온보연이 훔친 택시를 이용해 부녀자 6명을 납치하고 이 가운데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들어 그를 구속했고 기소한 지 18일 만에 사형을 구형했죠. 피고인은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과 사회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과대망상과 자기과시욕에 빠진 살인마일 뿐이다. 2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고 정조를 유린한 피고인을 극형에 처해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야 한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2심에서도 사형이 선고됐고 온보연이 상고를 포기해 사형이 확정됩니다. 1995년 11월 2일 지존파 등 19명과 함께 온보연의 사형이 집행됐는데요. 온보연은 자신과 같은 흉악범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강력범죄자들에게 반드시 사형을 선고해주고 형을 신속하게 집행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죠. 그리고 자신의 몸이 실험용으로 필요한 데 사용되기를 원한다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의 범행 동기는 크게 2가지였어요. 아버지에 대한 증오 해소와 영국의 콜린 아일랜드라는 연쇄살인마처럼 유명세를 얻는 거였죠. 그는 아들이 살인범이라는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 아버지가 다시는 고향에 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고 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아버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 검증 당시 오늘 신문에 내 기사가 탑이냐 지존파가 탑이냐 라고 물어볼 정도로 지존파에 대해 집요한 경쟁 심리를 표출했어요. 그가 작성한 살인일지에도 지존파를 언급하면서 지존파는 6명에서 5명을 죽였지만 나는 혼자 2명을 살해했으니까 계산해보면 내가 지존파보다 더 세다 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써놓기도 했습니다. 온보연의 살해는 여성에 대한 깊은 분노가 원인이라기보다는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로 성장해서 자신보다 약한 상대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연쇄살인마의 보편적인 사례라고 하죠. 어머니의 자살과 집을 떠나기 전 만났던 여자친구와의 이별로 인해 여자가 미워졌다고는 했지만 사실상 사랑받고 싶은 마음과 그리운 마음이었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 사건 이후 번호판 위조가 쉽다는 점 때문에 교통부 안전관리국에서 번호판 양식을 개정했어요. 사건 당시에나 지금이나 경찰이 많이 무능해 보인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는 전국 경찰서가 공조 수사만 했어도 사건이 이렇게 길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의견을 피력했죠. 특히 3번째 피해자인 엄씨가 횡성 야산에서 도망쳤을 때 경찰 수사의 기본인 범인은 반드시 현장에 돌아온다를 강조한 데다 온보연은 엄씨에게 친구를 데리고 돌아온다는 말까지 했었는데 그 장소에서 잠복 수사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고 비판했어요. 또 당시 실종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다루던 경찰의 태도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2차 살해 피해자이자 마지막 피해자인 박 씨의 부모에 따르면 실종된 다음날 바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단순 치정 문제로 인한 가출로 여기면서 무시했다고 했죠. 2009년 부녀자 연쇄 납치 살인마 강호순의 검거 이전에는 성인 여성의 실종을 단순 가출로 단정하고 수사를 부실하게 해서 장기 실종 및 미제 사건이 된 경우가 많았어요.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경찰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기준으로 한 명의 경찰관이 담당하는 인구수가 약 393명이라고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담당해야 하는 인구수도 줄고 있다고는 하지만 경찰에서 사직하는 인원도 많아지고 있다고 하죠. 대한민국의 인구수도 저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경찰분들도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신 인생의 힘듦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내 나이만큼 사람들을 죽이겠다 결심했던 옴보연의 잔인한 살인 행위는 다행히 멈춰졌지만 옴보연 때문에 이유도 없이 처참하게 희생당한 피해자들과 피해자 가족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2009년 5월 한 가족의 가장이었던 남자가 가족이었던 3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친딸과 조카를 성폭행하고 감금한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엽기적인 사건의 범인은 사건 당시 43세였던 이양열. 이양열은 1966년 재혼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이복 형제들과 불편한 관계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집안도 빈곤했던 터라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만 15세에 서울 구로구의 한 가방 공장에 취직해 돈을 벌기 시작했죠. 이양열은 여자를 병적으로 좋아했습니다. 친구와 여자 빨리 꼬시기 내기를 하면서 약 1년 동안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약 50명의 여성과 원나잇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이양열은 1984년 12월경 만 18세였던 김씨를 처음 만나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씨 가족의 반대가 심해지자 김씨와 자신의 고향인 충북 괴산으로 돌아와 농사를 지으면서 동거를 했고 이 기간에 김씨는 이양열의 아이를 임신하게 됐죠. 김씨가 임신한 지 8개월쯤 됐을 때 이양열은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16살의 여학생을 과도로 위협하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강간했어요. 그로 인해 여학생은 천여막 파열상 등을 입게 됐고 이 사건으로 이양열은 강간치상의 범죄 사실로 구속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양열이 구속되자 김씨는 전남 영암에 있는 친정으로 돌아갔고 2달 뒤 1987년 3월 딸을 출산하게 됐죠. 몇 달 동안은 이양열의 옥바라지를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엄마와 오빠는 다른 사람과 재혼하는 게 어떻겠냐 권유했고 결국 윤씨라는 남자와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윤씨는 이양열과 낳은 딸을 호적에 올려주겠다는 호의를 베풀기도 했죠. 1989년 12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양열은 처가에 찾아갔고 이때 재혼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고 친딸의 양육권을 주장했지만 김씨는 거부했죠. 양육권을 주지 않자 학교 잘 다니게 하고 타락하지 않게 키워라.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 그리고 딸이 20살이 되면 찾아가겠다. 라고 했습니다. 이후 이양열은 1991년 6월 1일 동네 사람이 자기를 푸대접했다는 이유로 그의 딸인 15살의 여중생을 석궁으로 위협해 감금하고 3번이나 성폭행을 했어요. 심지어 그의 아버지에게 200만 원을 요구하기도 했죠. 결국 그 대가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장기 복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5년 10월 말쯤 가석방으로 출소했어요. 수감 생활 중 알게 된 지인을 통해서 대불공단 소재의 회사에 취업했고 회사 숙소에서 거주하면서 일도 하고 주말에는 인근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죠. 그러다 2007년 설날 무렵 딸의 소식을 듣기 위해 장모의 집을 찾아갔다가 김씨가 윤씨와의 사이에서 딸을 한 명 더 낳았고 현재는 별거 상태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때부터 김씨와 자주 만나게 됐는데 이번에는 장모가 재결합을 권유해 다시 재결합해서 동거를 시작하면서 사실혼 관계가 됐죠. 다시 재결합도 했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평화로웠던 시간도 잠시 2008년 12월경 직장을 잘리게 되면서부터 내재되어 있던 증오심과 배신감, 실망감과 소외감이 폭발하게 됩니다. 맨 처음 2년 6개월 복역했을 때 김씨가 이양열이 출소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해놓고 재혼한 사실에 깊은 배신감을 느끼게 됐고 이를 부추긴 장모와 처남에 대한 증오심까지 증폭됐죠.
게다가 그렇게 반대했던 장모와 처남이 이학렬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자 다시 재결합을 권유했던 그 모습에 속으로는 엄청난 분노와 복수심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 생활을 한 김 씨의 모습이 계속해서 오버랩됐고 직장을 잘리게 되면서 경제적인 안정감이 없어지게 되자 가족들에게 소외감까지 느끼게 된 거죠. 또 김 씨가 윤 씨와의 혼인관계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아 서운했고 중학교만 졸업한 채 술집에서 일하는 친딸과 의붓딸을 보고 화가 났어요. 현재의 상태는 이학렬이 꿈꿔온 가족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2009년 5월 5일 오후 12시경 장모의 집에서 큰 처남의 딸이었던 16살의 김모양이 집에서 방문을 열어둔 채 옷을 갈아입는 것을 보고 역정을 느껴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에 때려 반항을 억압하고 안방으로 끌고 가 강간했어요. 이후 강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예상하고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노란색 테이프로 김모양의 입을 막고 손과 발을 묶어 여행용 캐리어에 넣은 다음 코란도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다니면서 김모양을 안매장할 장소를 찾아다닙니다. 멀리 가지도 않았어요. 장모의 집에서 불과 1km 떨어진 인근 야산에 김모양을 안매장했죠. 산소 결핍 및 자세성 또는 비구폐쇄성 질식으로 안매장되기 전 사망한 걸로 밝혀졌지만 이학렬은 항소 이유서에 분노심 때문에 생매장을 했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모양이 사망한 지금 그 부분은 밝힐 방법이 없었어요. 이학렬이 장기간 복역하면서 키워왔던 복수심은 이학렬의 미약한 성충동 억제력과 폭력성이 결합해서 강간살인 행위로 폭발된 걸로 보였죠. 안매장하기 전 피해자를 차 트렁크에 실은 채로 아내 김씨가 일하는 휴게소 식당에 방문해서 음료수를 마셨고 해남 방조제로 차를 몰고 가 민물 낚시를 하는 등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기도 했어요. 이후 김모양을 안매장하고 나서 가출한 것처럼 꾸미려고 피해자의 가방과 운동화를 가지고 나와 3호터미널 부근 도로변의 쓰레기 더미에 투기합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김모양의 행방을 걱정하기도 했죠. 더 소름 끼치는 건 범행 5일 후 영암경찰서 3호지구대에 찾아가 공호부 자격으로 피해자에 대한 가출 신고를 하고 핸드폰을 새로 개통해서 피해자가 친구의 폰으로 문자를 보낸 것처럼 가족들에게는 친구와 같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문자를 보내기도 했어요. 김모양을 살해한 지 일주일이 지난 2009년 5월 12일 오후 7시경 의붓딸이었던 19살의 윤모양이 설거지를 해놓지 않았다는 것에 격분해서 윤모양의 얼굴과 가슴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입과 손발을 노란색 테이프로 결박한 다음 강간하고 목을 졸라 살해합니다. 그리고 바로 아내 김씨가 일하는 휴게소 식당을 찾아가 아내를 차에 태우고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에 나는 너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사랑한다 말하고 차 안에 있던 케이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했죠. 이학렬의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작은 처남의 큰딸인 18살의 김모양에게 용돈을 주겠다며 차에 태워 이학렬의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회칼을 들고 김모양을 위협해 입과 손발을 노란색 테이프로 결박한 다음 가위로 피해자의 속옷을 모두 잘라 나체로 만들어 강간하고 옷장에 집어넣어 감금했죠. 이어서 새벽 3시경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한 친딸 22살의 윤모양도 동일한 방법으로 위협해 노란색 테이프와 스타킹을 이용해 결박했고 오전 9시경 마지막 소원이라며 한 번만 같이 샤워하자고 했어요. 이후 본인 앞에서 속옷을 여러 번 갈아입도록 시키면서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등 변태적인 행위를 계속했고 결국 친딸도 강간을 하게 됩니다. 친딸에게 이학렬은 처음부터 여기에 복수하러 왔다고 얘기했어요. 엄마, 할머니, 큰삼촌, 너, 그리고 의붓딸과 조카들을 죽이러 왔다 했고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했죠.
처음에 죽인 김모양의 경우엔 죽여서 할머니 집 장롱에 숨겨놨는데 바보 같은 사람들이 냄새도 못 맡고 찾지도 못했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엄마는 죽여서 차에 실어놨다고, 그리고 의붓 딸은 살 가치가 없어서 죽였다고도 했고, 너는 내 딸이니까 안 죽일 거야 라고 했죠. 그렇게 끔찍한 시간이 지나고 오후 12시경 이학렬은 잠시 담배를 사러 갔어요. 그때 친딸이었던 윤모양이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를 해 이학렬은 현장에서 검거됩니다. 친딸과 작은 처남의 딸에 대한 범행, 그리고 안방에 살해된 채로 있던 의붓딸과 코란도 트렁크에 살해된 채 방치되었던 아내 김씨에 대한 범행 사실은 순순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처음 희생되었던 처남의 딸 김모양에 대한 범행은 검거 이후 4일간 부인하다가 핸드폰을 새로 개통해 김모양이 보낸 것처럼 가짜 메시지를 보낸 것이 밝혀져서 더 이상 부인하기가 어렵게 되자 그제야 자백했죠. 자백 과정에서 이학렬은 친딸인 윤모양을 강간할 생각은 없었으나 다른 피해자들은 모두 죽이거나 강간을 했는데 친딸만 내버려 두면 친딸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것이 염려돼서 어쩔 수 없이 강간했다는 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학렬이 저지른 냉혹하고 엽기적인 범행으로 무려 3명의 피해자가 치욕스럽게 강간을 당하거나 극도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잔혹하게 살해되어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가까스로 살아남은 2명의 피해자도 평생 잊을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됐어요. 이학렬은 이 사건 이전에도 성범죄로 인해 17년을 넘게 복역했었지만 전혀 교화되지 않았죠. 재판에 회부된 이학렬은 피해자를 다시 만나더라도 다시 한번 죽였을지도 모른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학렬은 왜곡된 성가치관, 극도의 폭력 성향, 심각한 인명경시 성향 등의 반사회적 성격으로 이미 교화를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이 고려되어 2010년 3월 25일 최종적으로 사형이 확정됐고, 지금까지도 형 집행대기자 신분으로 복역하고 있습니다. 정신감정도 받았었는데 반사회적 인격 성향이 있어 보이지만 특이한 정신병은 없고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에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학렬의 범죄 행각은 제정신에 저질렀다고는 도저히 믿기 어렵죠. 한 가장의 잘못된 선택으로 끔찍하게 살해당한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1975년 10월 8일 오전 8시 30분쯤 서울 도봉구 방학동 인근의 세탁소의 한 남자가 피가 범벅이 된 청바지를 가져와 세탁을 맡깁니다. 친구랑 싸우다가 코피가 청바지에 묻었다는 믿기 힘든 말을 하고 돌아갔죠. 코피로 이렇게 피가 많이 묻을 수 있나의 수상함을 느낀 세탁소 주인의 아들이었던 하 씨는 경찰에 신고했어요. 오후 4시경 청바지를 맡겼던 남자가 청바지를 찾으러 왔을 때 근처에 숨어있던 형사에 의해 체포됩니다. 잡힌 직후 이 남자는 청바지에 묻은 피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진술을 바꿨는데요. 처음엔 세탁소 주인에게 말했던 것처럼 친구랑 싸우다가 피를 흘렸다고 주장했다가 이후에는 동네 뒷골목에서 불량배들에게 구타를 당해서 피를 많이 흘렸다고 말을 바꿨죠. 당시 청량리역 주변에는 사창가가 있었고 사창가들을 조폭들이 관리했던 터라 충분히 그럴싸했습니다. 그래서 형사는 이 남자가 언급한 동네로 가서 불량배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였지만 이 남자와 싸웠다고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죠. 형사에게 거짓 진술을 하고 피 묻은 청바지를 세탁소에 맡긴 이 남자는 김대두, 체포 당시 26살이었어요. 김대두는 1949년 전남 영암에서 산남 4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장남만큼은 번듯하게 키우고 싶었던 그의 아버지는 그가 명문중학교에 진학하길 원했죠. 하지만 당시 15살이 돼서야 국민학교를 졸업했을 정도로
머리가 그다지 좋지 못했던 김대두는 공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광주까지 보내 중학교를 보내기 위해 재수까지 시켰지만 김대두는 방황만 해댔고 결국 아버지도 포기하게 됩니다. 17세가 되던 해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고향에서 농사를 돕던 그는 교육열이 강했던 아버지와 부딪히는 날이 많았죠. 그래서 큰돈을 벌고 싶다는 마음으로 목포에 위치한 한 가구점에 취업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만두고 전라도 지역에서 머슴 일을 하거나 품삯을 받아 심부름을 하고 양복점에서 일하는 등 다양한 일을 전전했어요. 5년 뒤 모든 일을 그만두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온 그는 집에서 한 달 정도 머물다가 현재 가치 55만원가량의 돈인 5만원을 들고 서울로 향했죠. 성북구 송천동에 보증금 10,000원에 월 3,000원짜리 월세집을 얻은 후에 마땅한 일이 없어 무직으로 떠돌이 생활을 이어갔는데요. 이때 돈이 없어 군에 입대하려고 지원했지만 왜소하고 허약한 체질로 인해 군대를 면제받게 됩니다. 군대까지 면제되니 자신감도 자존감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죠. 그렇게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폭력사건에 휘말려 전과 이범에 범죄자가 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2차례 수감됐고 출소하고 고향으로 다시 내려갔어요. 돈까지 가져갔던 아들이 전과자가 되어 돌아오자 전과자라며 가족과 친구들은 무시했고 점차 소외감과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된 김대두는 살기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 떵떵거리며 살겠다고 다짐했죠. 당시 막 출소에 돈이 없었던 그는 1975년 8월 13일 전남 광산군 임곡면의 외딴집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노부부를 습격했고 도망치려는 남성을 낫으로 살해하고 절구의 절구대로 부인을 때려 중상을 입힌 뒤 손전등과 손목시계 하나를 훔쳐 도주합니다. 그리고 지역을 옮기려고 순천행 기차를 탔다가 기차에서 우연히 수원교도소 동기였던 29살의 김혜운을 만났고 한탕 하자는 김대두의 설득에 이 둘은 함께 범행을 저지르기로 했죠. 김혜운은 집에서 25,000원을 훔쳐 나왔어요. 이후 이 둘은 목포에서 3일 정도 머무르면서 다음 범행에 사용할 무기까지 구매합니다. 그렇게 수중에 있던 돈이 떨어지자 범행을 하러 지역을 이동했죠. 첫 살인 후 6일이 지난 8월 19일 이 둘은 전남 무안군 몽탄면의 한 구멍가게에서 일가족을 습격해 노부부와 7살 손자를 무참히 살해하는데요. 이때 7살 아이가 흉기로 공격을 당했는데도 죽지 않자 마구 밟아 살해합니다. 그리고 250원을 훔치고 가게의 과자와 음료수, 빵 등을 훔쳐 먹었죠. 이후 인근 야산에서 동이 틀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차피 살인을 시작했으니까 돈이 많은 서울에서 살인을 하자고 의기투합한 둘은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는데요. 하지만 얼마 못 가 헤어지게 됩니다. 공범이었던 김혜우는 7살 아이까지 잔인하게 살해하는 김대두를 보고 충격을 받았고 여기서 김대두에 대해 두려움을 느꼈던 김혜우는 살인하고 돈을 같이 나누면 돈이 적어지지 않겠냐는 핑계를 대면서 서울에 올라가자마자 김대두와 헤어지게 된 거죠. 혼자가 된 김대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월 7일 서울 동대문구 면목동으로 올라와 외딴 곳에 홀로 천막집에서 거주하던 60세의 남성을 살해하고 친척 누나들 집에서 며칠씩 지내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평택 미군부대 주변에 일자리가 많다는 얘기를 듣게 됐죠. 그리고 9월 23일 평택으로 이동했고 25일 평택군 송탄읍에 있는 외딴 집에서 71세의 할머니와 5살, 7살, 11살의 손주를 포함해 일가족 4명을 살해합니다. 이때 11살의 손녀는 얼굴에 보자기가 씌워진 채 집 밖의 나무에 묶여 강간시도 후 살해당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다른 3명의 피해자들은 망치로 먼저 살해당한 걸로 보였어요. 장도리의 손잡이가 부러질 정도로 내리쳐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함몰이 된 상태였죠. 잔혹한 살해 후 김대두가 훔쳐간 건
말린 고추 15근이었습니다. 김대두의 끔찍한 연쇄살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일가족을 살해하고 이틀 뒤 경기도 양주군 구리읍에 있는 외딴 집에서 일가족을 습격해 20대 부부와 자녀인 3살 아기를 살해하고 10대 자녀 2명에겐 중상을 입힙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훔친 돈은 21,000원이었죠. 이 사건 이후 김대두의 살인 행각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는 공조수사가 원활하지 않았던 때라 언론 보도 이후 경찰들은 범인이 같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정말 잔인한 살인범이라 하더라도 아이들을 이렇게까지 잔혹하게 죽이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심지어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 유영철과 정두영도 아이는 살려줬었는데 김대두는 달랐습니다. 기차를 이용해 이동하던 김대두는 언론 보도 이후 버스로 이동을 했고 산으로만 돌아다니게 됐죠. 언론의 보도가 돼도 김대두의 살인 행각은 멈출 생각이 없었어요. 3일 뒤였던 9월 30일 경기도 시흥군 남면에서 생후 3개월 된 여자아이와 그녀의 엄마를 습격했고 엄마는 강간한 뒤 살해하고 아이는 울음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둔기로 내려친 뒤 짓밟아 장파열로 숨지게 하고 집에서 2,300원을 훔쳐서 도주했어요. 요즘으로 따지면 25,000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아이와 엄마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이틀 뒤 경기도 수원시 우원동에서 30대 부부를 습격해 38살의 남편을 그 자리에서 둔기와 칼로 무차별적으로 공격해 숨지게 했고 37살의 아내는 평택에서 살해된 11살의 손녀와 동일한 수법으로 집 밖에 야산으로 끌고 나가 옷을 벗겨 양손을 나무에 결박한 뒤 강간하고 살해했죠. 당일 바로 성남시로 도주했고 오후 5시경 남서울 골프장 앞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어요. 이때 골프장 캐디였던 21살의 여성의 목에 칼을 대고 숲속으로 끌고 갔죠. 그리고 또 옷을 벗겨 나무에 양손을 결박하고 강간을 시도하려는 찰나 도로가에서 차량 불빛이 비쳐 여성은 살려달라고 소리쳤고 당황한 김대두는 산속으로 도주합니다. 도주에서 영등포로 이동해 배회하다가 교도소에서 갓 출소한 23살의 청년에게 접근해 한탕하자며 범행을 제안했어요. 이 남자는 흔쾌히 제안을 수락했고 같이 사촌 매형의 집으로 가게 됐는데 여기서 이 남자가 사촌 매형의 돈 3,000원과 구두를 훔쳐 달아납니다. 이 일로 사촌 매형이 김대두를 꾸짖고 집에서 쫓아내버렸죠. 화가 난 김대두는 이 남자를 찾으러 다녔어요. 범죄자들끼리는 뭔가 통하는 게 있는 건지 용산역 부근에서 이 남자를 잡게 됩니다. 잡힌 남자가 싹싹 빌었죠. 그랬더니 김대두가 알겠다, 봐주겠다, 대신 나랑 한탕하자 했고 그 남자는 뭐든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두 남자는 우이동으로 이동합니다. 10월 7일 저녁 9시경 야산으로 이동한 두 남자. 여기서 김대두는 망설임 없이 이 남자를 칼로 찌르고 돌로 내려찍어 죽여버리죠. 그리고 땅에 묻기 전에 이 남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를 벗깁니다. 당시에 청바지는 꽤 고가의 의류였기 때문에 탐이 났던 거예요. 이후 남자를 땅에 묻었고 통금이 풀리는 4시가 지나자마자 바로 동대문구 전농동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청바지를 세탁소에 맡겼다가 체포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처음에 체포됐을 때 청바지에 대해 진술을 바꿔 말했었잖아요. 이후 김대두를 데리고 중국집으로 데려가 탕수육을 사줬는데 그제야 체념한 듯 사실 사람 한 명을 죽였습니다. 라고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은 한 명이 아니라고 확신했죠. 극적으로 살아났던 캐디 여성의 도움으로 몽타주가 그려졌었는데 김대두의 모습과 정말 닮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재차 물었고 결국 김대두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범행에 대해 자백하게 됩니다. 얼마 후 그의 진술로 공범이었던 김혜운도 체포됐어요. 김대두는 1975년 8월 13일부터 10월 8일까지 55일 동안
아이들을 포함해 무려 17명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3명에게 끔찍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캐디 여성을 제외하고 극적으로 살아났던 3명도 김대두 입장에서는 죽였다고 생각했어요. 확인 사살을 하지 않아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2004년 유영철이 체포되기 전까지 30년 동안 가장 많은 사람의 목숨을 뺏은 살인범으로 기록됐죠. 김대두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훔친 건 겨우 26,800원. 현재로 따지면 30만 원도 안 되는 돈입니다. 아이들을 죽인 이유에 대해서 김대두는 완전 범죄를 꿈꿨다 했고 내 얼굴을 본 사람은 모두 죽인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서울형사지법은 1심에서 김대두와 공범 김혜은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2심에서 김혜은이 다수를 살해하긴 했지만 한 건만 가담했고 김대두의 반강요로 이루어진 범행임을 참작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죠. 그리고 김혜은은 93년 12월에 18년간의 복역을 끝으로 가석방되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무기징역이 아닌 거죠. 김대두는 상고를 포기하여 사형이 확정됐고 9개월 뒤인 1976년 12월 28일 다른 사형수들과 함께 처형됐어요. 그가 처형되기 전에 정신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를 해서 이후 벌어질 수 있는 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 부분은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30년 뒤 유영철이 잡힌 뒤에야 연구가 이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김대두는 사형당하기 전 전과자들을 냉대하지 말고 잡범과 중범죄자, 초범과 재범을 분리수감해서 초범이나 잡범이 범죄를 배우지 못하게 해달라는 요원을 남겼어요. 그렇게 그는 대한민국 최초의 남성 연쇄 살인범이 됩니다. 김대두를 검거한 홍세호 형사는 1계급 특진을 했고 김대두를 신고한 세탁소 주인은 포상금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현재로 치면 1,000만 원이 넘는 돈이죠. 김대두의 사건은 어린아이들의 희생이 너무나도 많았던 정말 분노가 치미는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발빠른 신고 정신으로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던 것에 감사하며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군사정권 시절에 일부 경찰들이 보여줬던 끼워 맞추기식 수사와 범인 만들기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는 카더라가 있기도 합니다만 그 부분도 확실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는 이런 악마들이 제발 없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2014년 5월 31일) 오전 8시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한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나온 공장 직원이 담벼락 쪽에 있는 이민용 여행 가방을 발견했는데요. 이상한 악취와 함께 파리가 들끓는 것에 수상함을 느끼고 가방을 열었다가 기겁하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여행 가방 안에는 정말 끔찍하게도 남성의 상반신이 토막난 상태로 들어있었죠. 남성의 신원은 금방 밝혀졌어요. 50대였던 피해자는 지방에 살고 있었는데 면접을 보러 간다고 나갔던 남편이 연락이 되지 않자 가족들이 이미 실종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수사에 들어갔고 차 번호 그리고 CCTV를 이용해 유력한 용의자였던 고 씨를 거주지에서 긴급 체포했죠. 고 씨는 성매매를 주로 하던 35살의 여성이었습니다. 피해자와 고 씨는 성인 채팅 앱에서 만나 2014년 5월 25일 처음 연락을 하게 됐어요. 고 씨는 피해자에게 "님 반가워요. 비도 오고 일요일인데 뭐하고 계시나요? 우리 서로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애인 하기로 해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다음 날 5월 26일 문자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경 파주의 자동차 극장 부근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오후 5시 22분경 피해자와 고 씨는 근처 무인 모텔로 들어갔죠. 1시간 뒤쯤 피해자 혼자 모텔을 나갔다가 편의점에서 술 2병을 구입하고
5분 뒤 다시 모텔로 돌아왔는데 이후 피해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모텔로 돌아간 6시 42분에서 8시 13분경 사이에 고 씨는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미리 준비해놨던 약 30cm 길이의 회칼로 목, 몸통, 등, 옆구리 등 41회 정도 찔러 살해했어요. 이미 많은 자상으로 피가 흘러나왔고 더 많은 피를 빼내기 위해 피해자를 끌고 화장실로 이동해놨죠. 물을 틀어 하수구로 피를 흘려보냈고 대리석 바닥의 피를 닦아 없앴습니다. 다음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들고 일산으로 이동해 이민용 여행 가방과 전기톱을 구매합니다. 아무래도 화려하게 차려입은 여성이 전기톱을 구매하는 일이 흔치 않았다 보니 상점 주인이 왜 전기톱을 사려고 하냐고 묻자 고 씨는 시골에 계신 아버지에게 보내려고 한다고 핑계를 댔죠. 피해자의 카드로 전기톱과 여행 가방만 산 게 아니었어요. 숙박료를 추가 결제했고 일산의 한 귀금속 가게에 가서 300만원어치의 금반지와 금목걸이를 구매했죠. 그리고 이어 500만원어치의 금품을 더 사려다가 한 번에 너무 큰 금액을 여러 번 사는 게 수상했던 귀금속 가게 주인이 신분증을 요청하자 안 사겠다며 거래를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다음날 다시 모텔로 돌아가 전기톱을 이용해 피해자의 양쪽 넓적다리 윗부분을 절단했어요. 이미 피는 많이 빠진 상태였죠. 이어서 상반신 부분을 비닐로 싸고 부직포와 포장끈을 이용해서 묶은 다음 여행 가방에 넣었고 하반신 부분을 동일하게 가방에 넣어 모텔에서 퇴실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모텔방은 피해자의 카드로 산 미스트를 잔뜩 뿌렸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아주 깨끗하게 치우고 나왔다고 해요. 고 씨가 모텔을 떠나고 검거되기까지 5일간 해당 객실을 이용한 손님뿐만 아니라 청소하는 종업원도 수상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죠. 물론 이후에 현장 감식에서 미세 증거 및 다량의 루미놀 반응이 확인되긴 했습니다. 상반신이 담긴 여행 가방이 발견되기 전날이었던 5월 30일 고 씨는 시신 유기 장소를 약 10분간 배회하다가 5분간 정차했고 공장 옆 담벼락에 시신을 유기했죠. 시신 유기 장소에서 고 씨가 배회할 때는 없었던 가방이 약 1시간 뒤인 31일 오전 12시 45분경 찍힌 CCTV에는 시신이 담긴 가방이 찍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유기했던 날 고 씨의 핸드폰에서 인천 매립지, 쓰레기, 고잔동 렌터커 쓰레기장 등을 검색한 기록이 있었어요. 그리고 체포된 후 하반신 부분이 유기된 곳을 자백했는데 상반신을 유기하기 전날 파주에 있는 인적이 드문 농수로에 유기했다고 했죠. 그렇게 나머지 시신도 찾게 됩니다. 이때 핸드폰으로 파주개천, 파주산, 금촌개천, 양주야산 등을 검색하기도 했어요. 고 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강간하려고 해서 죽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호신용 칼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이죠. 토막을 낸 것도 그저 가방에 담기 위해서였다고 했어요. 하지만 고 씨는 피해자를 죽이고 전기톱으로 토막을 내고 시신이 담긴 가방을 싣고 다니면서 또 다른 남성과 성매매를 했고 범행 전 범행 장소 인근으로 약속 장소를 정하고 사체 유기 장소를 미리 검색한 점, 또 강간을 당했다고 하기에는 별다른 외상이 없는 점, 그리고 30cm 길이의 회칼을 미리 소지하고 손잡이 부분에 테이프를 감아놨던 점, 피해자의 카드로 전기톱 및 가방, 귀금속 등을 구입한 점, 또한 상반신 부분이 발견되기 약 8시간 전에 시신 유기 장소를 배회한 점으로 보아 고 씨의 강간으로 인한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심신미약을 주장했는데요. 범행을 저지르기 약 1년 2개월 전 정신분열증으로 추정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5회에 걸쳐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이 되었습니다만 의사가 작성한 정신감정서에는 고 씨의 정신 상태는 간헐적으로 신체 증상 호소 및 히스테리성 인격 특성을 보이는 상태로 성격적인 문제가 있지만
정신병적 상태는 아니고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은 건재한 상태로 범행 당시에도 현재의 정신 상태와 큰 차이는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검정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심신미약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고 씨는 전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끔찍하고 잔인한 짓을 저질러 놓고도 실실 웃으면서 얘기했고, 왜 웃냐는 형사분의 말에 무서워서요 라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말을 하기도 했죠. 자백을 받는 형사분들이 정말 화가 많이 났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또 채팅한 것도 핸드폰 명의가 도용된 거고, 차도 오랫동안 쓴 적이 없고, 설령 살인을 했다고 해도 정신착란에 의한 거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1심에서 검사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인천지방법원은 벌금 전과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어요. 2015년 7월 23일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이 확정됩니다. 고 씨의 어린 시절이 자세히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불우하게 자란 건 분명하다고 해요. SNS에 자신의 화려함과 고가의 명품 등을 과시했지만 교류하고 있는 친구는 없었죠. 핸드폰에 저장된 연락처도 성매매 남성들 뿐이었어요. 고 씨를 긴급 체포하러 거주지에 갔을 때 온갖 명품이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출금 연체에 오피스텔 관리비도 못 내서 수도까지 다 끊긴 상태였다고 해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텅텅 비어있는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유행에 민감하고 자기 과시욕이 넘치는 여자였죠. 자신의 이득을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여자가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젠가는 사회에 나와 다시 우리 주위에서 뻔뻔스럽게 살게 될 걸 생각하니까 정말 화가 납니다.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고 씨의 신상이 밝혀지지 않은 건 아무래도 피해자분의 가족분들을 위해서이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고 씨가 잡히지 않고 범행을 성공했다면 아마 더 많은 피해자가 생겼을 거예요. 흉악범들을 수없이 봐왔던 강력반 형사들도 원한 관계도 아닌 처음 만난 남자를 이렇게 처참하게, 게다가 전기톱까지 사용해 죽인 여자는 처음이었다며 유영철 같은 사이코패스가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다고 하죠. 범행을 저지르기 전 정말 좋아하는 남자한테 버림을 받았고 그 남자에게 자신의 분노를 보여주기 위해 죽였다는 카더라도 있지만, 경찰들은 과시를 좋아하는 여자가 금품을 마련하기 위해 죽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장기수로 청주 여자교도소에 수감되어 있고, 고 씨 나이 65세에서 66세면 출소해 아무도 모르게 우리 주위에 스며들게 되겠죠. 앞으로 21년이 남았는데 그 전에 가석방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매매에 대해 각자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일단 저는 성매매를 했다는 것에 집중하기보단 그럼에도 안타깝게 희생당한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